친구들 안녕. 반갑다. 한국사 시간 오늘 12강 수업하도록 할게. 참 12강이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다. 그지? 상당히 텀이 길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가 아닌 기간에는 영상을 찍기가 어려워. 막 수업하고 또 수업 준비도 하고 다른 일도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12강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이지. 이 부분은 조금 촬영이 늦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좀 양해 부탁하고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천천히 보면서 오늘 문화재들 위주로 공부 가볍게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 44부터 4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국시대의 문화 두 번째 시간을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용을 공부를 해보자면 굉장히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아마 안 나겠지만 우리 고구려의 고분벽화들을 많이 공부했던 거 기억날 거야. 그래서 다양한 고구려인들의 생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고분벽화들을 우리가 가볍게 살펴보았다. 그래서 벽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덤의 양식들을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볼 건데 고구려, 백제, 신라 전부 다 초기의 무덤 양식과 후기의 무덤 양식이 약간씩 달랐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어. 돌로 만든 방이 있는 굴식 돌방 무덤, 그리고 돌로 만든 방이 있기 때문에 방에 다양한 벽화를 그릴 수 있었다. 이런 부분과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초창기에는 돌무지 무덤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은 후기에는 역시 굴식 돌방 무덤이 등장하게 되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벽돌 무덤도 있었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 무령왕릉 이런 거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에 이게 중요하지. 고구려랑 백제가 돌무지 무덤으로 초창기의 무덤이 같다면 신라 같은 경우에 특이했어.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 관에다가 널빤지를 덧대고 그 위에다가 돌을 무지무지 쌓고 그 위에다가 흙으로 봉토를 만든 돌무지 덧널 무덤이 신라의 고유한 양식이다. 그런데 이 돌무지 덧널 무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규모도 굉장히 크고 흙, 그 안에 돌, 그리고 그 안에 널빤지, 그 안에 관이기 때문에 이 흙이랑 돌들을 다 꺼내고서 도굴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에는 방이 있으니까 방 문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면 되지만 돌무지 덧널 무덤은 도굴꾼들이 무덤을 도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같이 넣어주는 무엇? 껴서 묻어주는 껴묻거리. 이 껴묻거리들이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 이 금관, 뭐 이 잔, 이 허리띠, 천마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후기에는 신라 역시 고구려 백제처럼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지만 초창기에 돌무지 덧널 무덤을 잘 기억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다음. 이번에는 삼국시대의 대외 교육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랑 그리고 더 멀리 서역, 서쪽 지역까지도 교류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뭐 이렇게 초원을 달리는 초원길, 그리고 한나라실 때 만들어졌던 비단길,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가는 바닷길, 이런 길들이 있었대.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최근에 막 비행기가 생기고 막 전투기가 막 초고속 비행기가 생기고 그래야지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는 굉장히 먼 지역이랑 교류를 하고 있었다. 이 정도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정도 느낌으로. 자,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 이 지역이야. 굉장히 우리나라랑 엄청 멀지. 근데 이 지역에 가보면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벽화에 그려져 있다. 자, 그래서 고구려 사신 모습 딱 벽화에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와, 고구려 사람이 이렇게 먼 지역까지 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지. 그만큼 동서 교류가 활발했다는 거야. 자,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해 보면은 지금 씨름을 하고 있어. 그지? 그런데 이 사람은 고구려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 어떠니? 생긴 게 어때? 코도 이렇게 착 크고 눈도 이렇게 착 이렇게. 어때? 외국인 같지? 그런 거 딱 봤을 때 서역인. 와, 이렇게 교류가 활발했구나. 와서 말하자면 뭐 국가대항전일 수도 있어. 씨름, 그지? 뭐 그런 국가대항전을 하는 걸 수도 있어. 씨름 이렇게 서역인이랑 고구려 사람이랑 팍팍 한번 붙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교류가 활발했구나. 자, 또 볼게. 이번에는 신라야. 신라에는 우리나라 국보 635 경주 계림로 보검이라고 하는 보물검이 있잖아. 멋있지. 그런데 이 검, 이렇게 생긴 검이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된 게 아니야. 이러한 검은 어디서 발견됐냐? 이쪽 히질 속굴이라고 하는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굴되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여기 중앙아시아에 또 발굴되고. 생긴 게 어때 얘들아? 이 양식이 신라에서 발견된 것이랑 굉장히 유사하지. 이 말은 무엇이냐?
이게 다 이쪽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신라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역시 신라의 동서교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 중에 하나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니까 한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빠놓을 수 없지. 신라 시대 때 신라 문화에서 발견된 유리 그릇이야. 근데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로마 지역, 로마 인근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로마의 유리라고 해서 로만 글라스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유리가 비단 로마 지역에서만 발굴된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왔다 갔다 발견되고 있어. 이 지도를 보면은 뭐 세계의 그 교역로를 따라서 안 발견된 데가 없다고 볼 수 있지. 거의 그지. 우리나라도 이만큼이나 발굴되고 그다음에 일본에도 이런 거 다 있지. 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재가 발굴되는 걸 보아서 당시에도 이미 동서 교류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랑 직접적으로 더 많은 교류가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서역 지역보다는 일본일 거야.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 일본이랑은 고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밀접한 역사의 연관성을 맺었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다를 건너갔다 그래서 도레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냥 들어만 두면 좋을 것 같아. 도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당시에 한반도 사람들이 많이 일본에 건너갔다. 그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한반도랑 백제랑 일본이랑 막 상당히 친했잖아. 그치?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을 위해서 일본 지역에서 바다 건너와서 백강전투 이런 데 참여하고 그랬던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뭐 청동기 문화, 뭐 불교, 한자, 유학, 천문학, 과학, 미술, 조선술, 철기, 토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본으로 넘어갔대. 이걸 다 우리나라가 전부 다 막 오리지널로 개발해서 일본한테 선물로 줬다. 이런 게 아니야. 당시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교류가 많으면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 정도지. 일본은 바보야. 우리나라가 다 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백제가 선물한 바둑판. 이거 선생님 그림 너무 멋있어서 갖고 왔어. 백제가 선물한 바둑판을 복원한 건데, 정말 바둑판이 정말 정교하지 않니, 얘들아? 모양이나 이렇게 바둑 알을 복원하는 거. 이 조각들도 어쩜 이렇게 고급스러운지 모르겠어. 그치? 자, 이렇게 생겼대. 안에 보면은 이걸 땡기면 이쪽도 같이 나오는 거. 연동도 있는 거. 엑스레이로 찍으니까. 이 바둑돌 통도 그렇고 각각 바둑돌 하나하나가 어쩜 이렇게 고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발달된 그런 백제의 그런 공예, 기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백제의 영향을 받은 거 우리 세계사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호류지, 호류사, 오층 목탁과 금당 이 절, 백제의 양식을 받아서 만든 대표적인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부여에 가면 백제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이곳에 능사 5층 목탑, 이 탑이랑 이 금당이 복원이 돼 있어. 원래 백제 건데 불타서 없어지던 걸 복원한 거야. 그런데 이거 비슷하지 않니? 백제 거랑? 아니, 일본에 있는 거랑? 그치? 재밌는 게 이 호루삭 5층 목탑은 원래 백제 양식을 보고서 이제 일본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백제 거를 보고 만든 거야. 그런데 이 일본에 있는 백제 양식이 나중에 우리가 이 능사 5층 목탑을 복원을 해야 되는데 복원을 할 수가 없잖아.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사진이 없잖아. 그래서 뭘 보고 다시 복원했냐? 일본에 남아있는 이걸 보고 다시 복원. 그러니까 백제 양식이 일본에 가서 보존이 되고 있다가 다시 우리에서 백제 양식을 되살리기 위해서 일본 거를 보고 또 만들게 되는 이런 문화의 약간 타임캡슐 같은 현상. 상당히 정상적인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흥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고대에 한반도에서 많은 영향이 일본으로 넘어갔다. 이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본.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국보 83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고 이거는 일본에 있는 고류지 목조 반가 사유상이야. 일본의 목조 조각 부분에서 국보 1호에 해당되는 그런 조각품이지. 근데 생긴 게 어때? 굉장히 비슷하지. 이거 역시 우리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당시에 일본 고대, 한반도 고대,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 일본으로 따지면 아스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지점들 여러분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 막 이름을 막 외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딱 보면서 정말 고대 시대 때는 많은 영향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문화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정치사나 뭐 전쟁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조금 좀 느끼는 거 딱 보고 하고 느끼는 그런 식으로 선생님 수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느낌을 따라와야 돼. 자, 그러면 이번에 불교 문화재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불교 문화재. 머릿속에 대표적으로 탑, 우리나라 탑 아무거나 한번 떠올려봐. 3, 2,
딱 떠올렸을 때 대부분 이거 떠올릴 거야. 대부분 이런 모양 떠올릴 거야. 만약에 본인이 다른 걸 떠올렸다. 그럼 문헌지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가. 보통 이제 이게 우리나라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석탑이야. 불국사 3층 석탑. 다른 이름으로 뭐 석가탑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대표적인 3층 석탑 양식인데 통일신라에. 근데 우리 삼국시대, 지금 삼국시대는 탑의 양식이 이렇게 정형화돼 있잖아.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는 다양한 탑의 모양을 공부를 하고 그런 다양한 탑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알면 또 재밌을 것 같아. 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래 부처님,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시게 부처님이 죽고 나서 그 부처님의 시신을 화장하면 나오는 약간 보석 같은 것들이 있거든. 그걸 사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기하지? 부처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되게 깨달음을 얻으신 스님들이 죽으면은 화장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보석 같은 거. 신기하지? 어찌됐든 제가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것이 탑이야. 그래서 탑은 원래 보면은 인도에 있는 원래 처음에 만든 탑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탑이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탑이랑 많이 다르지. 그치? 그래서 탑은 초창기에는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전 세계에 그 시대별로 탑 양식이 너무나 다양해. 볼게. 중국의 탑 봐봐. 중국의 탑 양식이 굉장히 다양하지. 그치?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가면 이런 탑도 있고 일본에 가면 벽돌탑인데 이런 모양의 탑도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탑이 그냥 3층 석탑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을 할 때 목탑, 석탑, 전탑. 전탑은 벽돌로 만든 게 전탑이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한번 삼국시대에는 어떤 탑이 있었는지 공부를 해봅시다. 자, 먼저 목탑. 목탑하면 신라의 대표적인 황룡사 9층 목탑 우리가 반드시 떠올려야 되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크고 높고 멋있었는데 지금은 소실되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라 시내에 이렇게 멋지게 탑이 솟아있는 모습을 생각해봐. 얼마나 신라인들이 이걸 보면서 부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고 막 자부심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니. 그치? 그래서 참 멋있는데 지금 없어진 게 너무나 아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면은 황룡사 터락을 해서 이렇게 절터만 남아있어. 그래서 이 가운데에 이 커다란 이게 신라 황룡사 9층 목탑이 서있던 자리야. 원래 이만한 모양으로 이렇게 서있었겠지. 그치? 9층 탑이. 지금 가보면은 여기가 상당히 이뻐. 이렇게 꽃도 피고 풀도 피고 봄이랑 가을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쁘거든. 사진도 잘 나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족들이랑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이랑 한번 꼭 가서 재밌게 추억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다녀오세요. 자, 그래서 황룡사 9층 목탑. 지금 경주에 가보면 황룡사 9층 목탑에서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만든 탑이 있어. 보문단지라고 하는 관광단지에 가면 중도타워라고 하는 탑이 있는데 이거 현대식이 안에 막 엘리베이터도 달리고 그래. 근데 이 건물이 황룡사 9층 목탑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만들었는데 어때? 니들이 보기에는 어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선생님은 근데 조금 아쉬워. 왜냐면은 황룡사 9층 목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아무도 모르잖아. 그치?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황룡사 9층 목탑의 모티브를 받아서 만들었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이 탑을 보면은 사람들의 상상력이 황룡사 9층 목탑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게 갇혀버리는 것 같아.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조금 보면 아쉬웠어. 황룡사 9층 목탑에 대한 것들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탑이 서 있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즐거움을 뺏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잠깐 했었어.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중도타워보다 좋아하는 게 경주타워를 되게 좋아해. 경주타워 역시 황룡사 9층 목탑에서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만든 탑이야. 경주에서 만든 탑인데 그 안에 뻥 뚫려있지. 이게 9층 목탑의 모양인 거는 같지만 그 안에는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래서 이 안에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황룡사 9층 목탑의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게 경주타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경주 갈 때마다 보는데 상당히 멋있고 상당히 마음에 들어. 굉장히 잘 만든 건축물이지 않을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야. 무튼 여태까지 얘기했던 건 전부 다 지금은 없어졌던 신라의 황룡사 9층 목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석탑으로 넘어가 볼게. 백제야. 다시 백제. 아까 신라였어. 각각 문화재가 어떤 나라의 것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백제야. 백제 무항때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 되겠습니다. 규모도 엄청나게 거대. 여러분들 이 옆에 서면은 한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될 거야. 엄청 큰 탑입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근데 어때? 좀 무너졌지. 상당히 심각하게 무너졌어. 일제강점기 때 찍은 사진인데 정면에서 보면은 그나마 조금 옆에가 잘렸지만 서 있을 수 있어. 근데 뒷면에서 보면 돌들이 다 흘러서 내린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황급하게 조금
복원하고 보존하는 처리가 필요했어. 물론 이 무너진 돌들이 전부 다 각자 원래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알고 그것을 다시 전면적으로 다 세워서 복원하면 좋았겠지만 그럴 여유가 일제강점기 때는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현상 유지를 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원을 했는데 어떻게 복원했냐? 당시에는 나름 최신 기술인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복원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정면으로 보면은 조금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콘크리트로 여기에 다 발려져 있고 그 다음에 무너져 흘러내려왔던 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냥 탑의 모양 원래 모양이랑은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뭉쳐서 세워놨던 거 볼 수 있어.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지?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복원을 이렇게 좀 보존을 했다는 데는 의의가 있겠지, 그지? 자,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조선시대 말기 그럴 때는 우리가 힘이 없고 돈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복원 못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21세기에 오면은 세계에 내놓으라는 선진국이잖아. 이런 거 당연히 원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복원해야 돼. 그게 이제 후손들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복원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던 거 우리가 다시 복원했어. 자, 그런데 복원을 할 때 이만큼만 남아있는 탑이야. 이거 어떻게 복원할 거냐를 두고 문화재에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의논을 했어. 어떻게 복원해야 되냐? 이거 비어있는 거 완전히 복원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까지만 복원할 거냐? 완전 복원할 거냐? 부분 복원할 거냐? 남아있는 부분만 현실적으로 복원하냐? 아니면 상상력을 이용해서 복원을 할 거냐? 만약에 상상력을 이용해서 복원을 하면 이게 진짜 백제탑이냐? 21세기 탑 아니냐? 뭐 그런 논의들을 했던 거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원하는 게 맞다고 봐? 다 복원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있는 부분만 제대로 하는 게 나을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문화재 전문가들이 내렸던 결론은 부분 복원이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복원이 완료가 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복원된 거 보러 왔는데 실망하는 사람도 많아. 기껏 다 복원했는데 이 복원하느라 20년 걸렸거든, 얘들아. 20년 동안 기다려서 보러 왔는데 탑이 막 잘려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런 식이지만 옆에서 보면 막 뭔가 허전한 거야. 완성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 선생님도 실제로 봤는데 멋있긴 한데 또 애매하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또 완전 새로 복원하는 것보단 남아있던 부분을 복원하는 게 더 역사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그 앞에서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익산, 백제, 미륵사지 석탑에 가보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돌들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복원을 하려고 그랬던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오래된 돌들도 전부 다 깨끗하게 씻고 잘 새로운 돌들이랑 섞어가지고 잘 복원을 했어.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탑이 원래 두 개가 있어. 원래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 무너졌어. 완전 무너져가지고 새로 상상해가지고 지은 거야. 이렇게 미륵사지 동탑은 완전 복원을 선택했어. 완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새로 만든 탑이 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만 부분 복원한 탑이 이렇게 딱 두 개가 서 있으니까 봤을 때 조금 밸런스가 맞는 느낌이었어.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러면은 이게 완전 좀 허전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완전 새롭게 진짜 새거 이거는 옛날 게 한 개도 안 남아있어. 새거로 지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옛날 느낌이 나게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약간 밸런스가 있지 않았나 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 여러분 백제, 익산, 미륵사지 탑입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신라로 넘어오겠습니다. 신라에는 분황사 모전석탑이라는 게 있어. 교과서에 그림 나오지. 모전석탑은 뭐냐? 모방한 거야. 뭘 모방했냐? 전탑. 벽돌로 만든 전탑을 모방한 거야. 벽돌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국에서 인기가 많아. 이렇게 벽돌로 쌓는 거. 무령왕릉도 벽돌로 쌓았지. 우리나라에도 안동에 가면 벽돌탑이 하나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흔한 양식은 아니야.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벽돌이 아니야. 이건 모전석탑. 벽돌을 모방해서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서 네모나게 잘라서 만든 거. 벽돌은 돌을 구워야지 벽돌이야.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이 모전석탑이다. 그래서 특이한 모전석탑 생긴 거 벽돌같이 축축축 생겼지? 그런 거 여러분들 체크해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또 불교 관련된 거 탑 잡았으면은 이제는 백제 관련된 백제 부처님 보자. 백제 서산 마해 삼존불. 마해라는 건 마해는 뭐냐? 삼존불은 부처님이 3명인 거고 마해는 무엇이냐? 절벽을 깎아서 만든 거야. 그런데 이 부처님 생긴 게 어때? 굉장히 귀여워. 그래서 이 부처님의 별명은 뭐야? 백제 미소야. 부처님 얼굴을 무섭게 만들면 백성들이 부처님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일부러 약간 우리가 보기에 좀 맹하게 이렇게 생겼지 부처님? 이렇게 굵기잖아, 그지? 그래서 부처님 약간 귀엽게 백제의 미소, 친숙한 부처님, 백제의 이렇게 절벽을 깎아서 만든 백제 서산 마의 삼존불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부처님도 있어, 그지? 고구려 연가칠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있는데 이 이름이 굉장히 긴데 이 이름은 여기 뒤쪽에 보면은 연가칠년이라고 하는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정확하게 써 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어.
그냥 이 부처님이 보구려의 부처님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 이름까지 다 외우는 거는 우리 중학생인데 너무 어렵다. 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문화재 다 봤으면 도교 문화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교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도 있어. 사신도. 고구려에 가보면은 무덤이 굉장히 많지. 불식 돌방 무덤에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이런 사신이 그려져 있어. 이런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런 거 전부 다 도교랑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것들 정도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백제 문화재에도 도교 관련된 거. 당시에 백제 지역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쫙 길쭉하게 이런 것들이 발견됐어. 이게 뭐지? 하고 파보니까 바로 벽돌이었어. 그 유명한 산수무늬 벽돌이야. 여러분 교과서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여러 개가 연결되어가지고 벽돌처럼 사용될 수 있는 건데 그 문양이 굉장히 아름다워.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 뻑큐 아닙니다. 갖고 뻑큐라고 하는 친구 있는데 산이야 산. 이렇게 산. 산에 집이 있고 산에 사람, 산신령 같은 사람이 있어. 오, 산, 자연, 산신령, 신선 이거 뭐야? 그래, 도교랑 관련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도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게 착 이어져가지고 이거 그 문양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볼 수 있어. 이 아름답고 멋있는 백제 산수무늬 벽돌 문양을 한번 감상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참 이뻐, 그지? 디자인적으로 세련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선생님이 박물관 가서 보고 왔어. 국립부여박물관 특별전 가보니까 여기 산수무늬 벽돌 착 있고 조명도 멋있게 해가지고 멋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문화재들을 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잘 보러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교까지 왔으면 유교 볼게요. 유교. 신라에는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유교 관련된 문화가 있어요. 임신년이라고 하는 곳에 만든 비석이라서 임신서기석이야. 자, 신라 관대 그 내용을 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한다. 지금부터 3년 동안 건물 업기를 맹세를 한다.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만약에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늘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나는 맹세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 시, 상석, 얘기, 전 이런 거 전부 다 유교 경전이야. 이 유교 경전을 앞으로 차례대로 내가 공부하기를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쓴 거야. 이 글을.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도 보면은 시험 공부하기 전에 왜 그런 거 있잖아. 시험 일주일 남았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막 이렇게 SNS에 쓰잖아. 친구들이랑 같이. 도서관에서 막 사진 찍고 막. 화이팅 뭐 이런 거 올리잖아. 그지? 그게 뭐야?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SNS 올리잖아. 근데 옛날엔 SNS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이, 신라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유교 관련된 걸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돌에다가 표시한 비석이야. 재밌지? 임신서기석은 신라의 유교와 관련된 문화재다. 이 정도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 금동대학로 빼놓을 수 없지. 정말 백제의 대표적인 문화재야. 그래서 금동으로 만든 이 향로는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여기 안에 뚜껑을 이렇게 쏙 열고 그 안에다가 향을 피우면 이렇게 쫙 향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흙 속에서 발견됐어. 다행히 이 땅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파손이 되지 않고 아주 제대로 된 형태로 뚜껑이랑 분리되긴 했지만 뚜껑이 그래서 안전하게 나왔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원래 뭐 산, 새, 뭐 이런 모양을 했던 향로들 많이 있었어. 그런데 이런 백제 금동 대학로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운. 딱 봐봐 얘들아. 퀄리티를 봐봐. 이런 거랑 이거랑 비교해. 비교도 안 되지. 이 정도로 정교한 건 없었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뻐. 그 위에 봉황문이 볼래? 선생님이 직접 가서 찍은 거야. 멋있지?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것도 위에 보면 중요한 게 또 도교 스타일이야. 어떤 점이 그러냐면 위에 이게 다 산이거든. 산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향을 피우게 되면 이 산봉우리에도 연기가 쭉 올라오는 거야. 보고 나면 이렇게 멋있다, 그치? 그래서 봐봐. 산이고 산의 자연, 표범 같은 것도 있고, 뭘까 이건? 물고기인가? 그지? 그 산 자연이 있고, 이거 뭐야? 장어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지? 산 자연. 그리고 그 자연에서 한 사람이 신선 같아 보이는 사람이 기타 같아 보이는 이런 현악기를 띠리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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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연주하고 있지. 그리고 그거를 그냥 연주만 하고 있냐? 아니야. 자연. 새가 옆에서 듣고 있어. 새들이 노래를 잘하나 봐. 듣고 있는 거지. 얼마나 자연에 어우러진 스타일이야. 자연에 어우러진 스타일 뭐? 금동대학로 도교랑 관련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는 뭐냐? 위에 산 있는 부분이 도교 스타일이면 아래는 불교 스타일이야. 이거 모양 볼까? 무슨 꽃이랑 비슷한데? 무슨 꽃? 연꽃이야. 가장 더러운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혼란한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연꽃이야. 그래서 불교는
연꽃이 바로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불교 스타일이 금동대학로에 녹아져 있다. 결국 도교적인 세계관과 불교적인 세계관이 금동대학로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용도 있는데 용 얼마나 멋있니? 이 디테일이 살아있어. 이렇게 촥 하고 있고 이 발톱을 들고 있는 게 진짜 예사롭지. 대충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게 백제의 금속 기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최고의 작품 금동대학로. 진짜 말이 아까워 얘들아. 진짜 가서 봐야 돼 이거. 이제 부여박물 가서 진짜 멋있다. 우리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건 복제품이고 진품은 부여에 가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진짜 가봐. 정말 강추한다 선생님. 자, 이번엔 신라로 넘어올게. 신라의 과학기술은 어땠는지. 신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가 있습니다. 진짜 대단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하늘을 관측하는 기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건 정말 신기해, 그치? 첨성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천문대입니다. 천문대. 탑 같은 게 아니야. 천문대야. 옛날에는 수학여행 가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요새는 수학여행도 못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그냥 재미로 한번 가져와 봤어. 아마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님 때까지는 아니고 좀 할머니 할아버지는 수학여행 가셨으면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화재는 신라에서 발견된 말 안장 뒷가리개. 정말 멋있는 문화재라서 선생님이 사진을 꼭 소개해주고 싶어서 갖고 왔어. 자, 원래 남아있는 건 이런 건데 이게 신라 시대 때는 어땠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와, 진짜 멋있지 않니? 엄청 반짝반짝거려. 근데 그 색깔이 전반적으로 어때? 초록 색깔이지. 이 초록 색깔, 이 멋있는 무늬,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건 당연히 금이고, 그럼 그 안에 초록 색깔은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생기는 화려한 이 무늬, 진짜 화려하다. 어떻게 만들었냐? 이 안에 있는 초록 색깔 무늬 전부 다 비단벌레 날개로 만든. 대단하지 않냐? 비단벌레 날개를 한 땀 한 땀 뜯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무늬가 정말 정교하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신라 경주에 가면은 비단벌레 전기차가 있어. 그래서 비단벌레를 통해서 이런 멋진 문화재 만들었다는 거. 말 안장 뒷가리개. 정말 멋있지 않니? 선생님이 실제로 직접 보고 싶은데 이 비단벌레 날개가 지금 땅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오면은 금방 이게 훼손되나 봐. 그래서 2011년에 딱 3일 동안만 공개됐대. 36년 중에 3일만 공개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진짜 꼭 한번 보러 가고 싶다.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꼭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런 걸 공개합니다 라고 하면은 가서 빨리 봐야 돼. 알았지? 이제 역사를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기한 문화재, 멋있는 문화재 있으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국의 문화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먼저 초창기 첫 부분에서는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같은 걸 통해서 활발하게 외국 서역 쪽이랑도 교류를 했고 일본이랑도 교류를 했구나 이런 것들 알아두고 그 다음에는 다양한 문화재를 공부했어. 뭐 탑도 공부했고 불상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뭐 첨성대 공부했고 뭐 말한장 뒷가리개 공부했고 금동대학로 공부했고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유명한 문화재들이 어떤 나라 고구려 건지 백제 건지 신라 건지 그리고 그 이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까지 한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문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무래도 사진이 많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사진들 수업 시간에 언급하고 프린트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 영상에도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보고 그다음에 문화재들을 계속 틈틈이 봐. 그래서 틈틈이 봐서 막 외우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보고 얼굴을 익힐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를 진짜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면은. 선생님이 나름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없이 그냥 좀 옛날 얘기하는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었는데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족했기를 바랍니다. 좋아.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자, 그럼 안녕!